1997년 대한민국은 IMF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폐업한 상점과 실직한 사람들의 모습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길에도 경제적 어려움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 자리한 영인의 집밥은 작고 소박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루 한 끼의 안식과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영희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작은 체구를 가졌으며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피로와 걱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탄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김이 가득한 주방, 갓 지은 밥의 따뜻한 향기 속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과 상처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영희의 연인이었던 이광민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과 날카로운 눈빛,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김영희는 한정식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고 허가와 각종 서류 절차가 복잡했던 그 시절 광민은 그녀를 도와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영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게를 열 수 있었고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을 나누며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영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도 가게 주방에 앉아 밥을 짓다가도 머릿속에는 오직 왜 나를 떠난 걸까? 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IMF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처를 견디며 영희는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오후 가게 안은 손님들로 푹 적이고 있었습니다. IMF의 충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영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작은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유도 모른 채 이별 통보를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노동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테이블과 의자를 밀쳤고 손님들과 영희를 향해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 숨죽였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앞의 손님들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외국인 노동자를 제지하기 위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흥분한 외국인 노동자는 영희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한쪽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종수가 몸을 날려 그녀를 밀쳤습니다. 영희가 넘어지면서 종수가 대신 칼에 찔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아 제지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영희는 눈앞에서 일어난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종수가 몸을 날려 밀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픔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종수는 칼에 깊게 베이지 않았고 영희는 종수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우직한 성격의 종수는 몸과 마음으로 영희를 지켜주었고 영희는 종수의 듬직함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 두 사람은 한정식집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을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영희는 종수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IMF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결국 두 사람의 삶을 바꾸는 운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이자 영희의 목숨을 살린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종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정식집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다듬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동반자로서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종수의 진심을 믿게 되었고 종수 역시 영희를 평생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8년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IMF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길에는 아직도 IMF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영인의 집밥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한정식집이지만 영희에게는 전부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영희와 남편 종수는 결혼 후 어렵지만 소박한 삶을 함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탄탄한 체격과 단정한 머리,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로 목수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영희는 한정식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저녁이면 그날의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결혼 후 모아둔 전 재산 5천만 원. 그들에게는 작은 안식처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종수의 오랜 친구 송만철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며 자신을 소개했고, 지금이 적기라며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IMF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였기에 종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고 믿음직한 사람이라 여겼기에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영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전 재산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영희는 남편의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희야, 내 친구를 믿어보자. 우리 이렇게 살다간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5천만 원은 만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만철은 서류 준비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고,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결국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종수의 가슴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배신감으로 몸을 찌르는 듯 했고, 눈앞에서 무너진 전 재산의 숫자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그간 지켜온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미래의 희망과 계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마다 머릿속에는 왜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마다 쓰디쓴 현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허공을 응시했지만 영희는 그 눈빛 속에서 분노, 좌절 그리고 무력감을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다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함께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종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조차 거부하며 자신의 내면에 갇혀갔습니다. 영희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걸었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힘든 현실과 배신 그리고 상실감 속에서도 종수를 지키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전 재산을 잃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종수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침묵했고,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무표정하게 눈을 깔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고, 몸은 이미 극도의 피로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의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솟구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IMF로 모두가 힘들던 시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잃은 남편, 그리고 자신마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과 슬픔을 꾹꾹 눌러 담으며 종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종수가 치료실에서 회복을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입을 열지 못했고, 영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와 떨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희는 매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종수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나는 여기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밤이 되고 병원 창밖에는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날의 배신과 상실, IMF 시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종수는 더욱 외로워질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해. 눈물이 흐르지만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결심을 반복해서 다졌습니다. 이 시기 영희와 종수는 단순히 병원과 집이라는 공간에서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공유하며
상대의 존재만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배신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오히려 더 굳건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매정했습니다. 종수의 눈빛은 흐려지고 간단한 질문에도 반응이 느려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잠시 잊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수가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낮 동안 영희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영희에게는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 내가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할 것이다. 낮 동안 종수는 치매에 걸린 남편인 척하며 영희 곁에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표정하게 행동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몰래 집을 빠져나가 다양한 야간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청소 용역, 경비 일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어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고 남은 삶을 영희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 형편에 남편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영희는 그동안 정들었던 영희네 식당을 팔아야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놔도 식당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헐값에 식당을 팔았고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종수의 병원비, 약값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은 바닥이 났고 영희는 간병과 함께 식당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종수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는 순간에도 영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체온을 확인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종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끝없는 걱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수가 없으면 나도 없어. 난 절대 포기 안 해. 라며 스스로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밤마다 종수는 몰래 일하고 돌아오면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피가 묻어 있어도 영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느리고 상처가 아파 몸을 절룩거릴 때조차 그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몰래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영희는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걱정했지만 종수는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와 종수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낮에는 치매에 걸린 척을 하지만 밤에는 몰래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 종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치매에 걸린 종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희의 헌신.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힘든 현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5년간의 생활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매 순간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싸워야 했고 종수는 낮과 밤을 나누어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록 외부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희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 종수를 간병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용역 일을 하고 오후에는 치매에 걸린 종수를 돌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그녀의 결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종수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그러나 하늘은 매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종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영희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영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15년을 함께 버텼는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틀 후 종수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건넨 첫 마디, 영희야.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영희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름, 15년 동안 기다려온 단 한마디.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종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1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나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15년 동안 연기한 거야. 순간 영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종수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난 세월의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만철 사건 때문이었어. 그 자식한테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숨조차 쉴 수가 없더라고. 당신 얼굴만 봐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았어. 어떻게든 돈을 되찾아야겠다 싶었지. 그래서 낮에는 치매 환자인 척했고 밤에는 몰래 나가 죽어라 일을 했어.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이 통장에 있어. 2억 가까이.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영희의 눈앞에 선명히 찍힌 숫자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마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수치와 굴욕,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홀로 져야 했던 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당한 그 고통은 뭐냐고요. 15년을 나는 당신을 업고 살았는데. 영희는 울부짖으며 종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영희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아직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숨어있는 듯한 눈빛. 그뿐이에요? 정말 그게 다예요? 종수는 잠시 침묵하다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뿐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 떨리는 눈빛은 진실을 숨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종수의 오랜 친구 우석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영희씨, 잠깐만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우석은 숨을 몰아쉬며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철 사건으로 종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남을 당신이 불쌍해서 끝내 목숨을 끊지 못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희씨,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 이광민 때문이었죠. 영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잊고 싶었던 이름,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광민은 불법 로비를 벌이며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영희씨를 이용했던 거예요. 영희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연애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던 거죠. 결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광민은 꼬리를 자르듯 당신을 버리고 사라졌던 거죠. 영희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 시절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던 상처가 이제 와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광민이 종수를 찾아왔어요. 영희가 불법 로비의 전달책이었다. 경찰에 넘기면 끝장이다. 그렇게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종수는 영희씨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돈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다 만철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고요. 치매인 척 연기한 것은 오직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영희는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남편의 침묵, 그 괴로운 세월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눈물. 그날 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영희는 손을 모으고 조금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남편 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수는 병상에 앉아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듯 조심스레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15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외로움,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은 신뢰와 사랑으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영희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종수는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작은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고 지난 세월의 고통과 오해가 조금씩 풀리며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병실 안의 정적 속에서도 그들의 숨소리와 손끝의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상처를 딛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병원을 나와 홀로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숨만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히 걷던 발걸음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우석은 정지한 듯 서서 중얼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15년. 우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고 손끝까지 싸늘한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그래, 15년 동안 나는 종수를 자주 만났었지. 광민이 종수를 협박하려 들 때마다 그걸 막으려고 애썼고 늘 그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 있었어. 그런데 언제부터였더라? 종수의 입으로만 광민 얘기를 들었지. 정작 광민을 본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 소름 돋는 한 가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15년이 지나자마자 치매가 연기였다고? 그걸 밝혔다고? 우석의 시선이 공허한 어둠 속을 파고들었지만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공소시효는 정확히 15년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떠오르는 순간 우석의 등골은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잠시 숨조차 멈춘 듯 고요가 이어지다가 그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듯 속삭이며 우석은 마침내 멈췄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고 어딘가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여전히 그를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종수의 얼굴을 은은히 비췄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후회의 그림자인지 안도의 표정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의 조각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진실의 목소리가 지금 막 어둠을 뚫고 고개를 들려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